여러분, 저희 구독자 100명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공선생? 저희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면서 네. 그중에 구독자 2분께 저희의 에피소드 중에서 즐겁게 들었던 책이나 네. 혹은 뭐 기억에 남는 혹은 선물 받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그것들을 저희가 2분을 뽑아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다뤘던 책을 선물로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되는 순간에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럼 구독자 100명을 위해서 달려봅시다. 네, 출발! 합시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뉴스.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100명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 네. 100명 이벤트긴 한데 네. 사실 저희 구독자에 좀 허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어지간하면 저 참여해 주시면은 맞아요. 당첨이 되지 않을까. 뭐 맞아요. 경쟁률이 한 2대1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대1이요? 네. 1대1 지원하시면 바로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다뤘나 하면서 둘러보시는 것도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괜찮은 영상, 재밌는 영상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이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1000명, 10,000명이 돼서 저희가 또 20명, 200명에게 또 선물을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공선생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좋겠습니다. 네. 1000명, 좋겠네요. 1000명. 좋아요. 네. 썸네일 보고 눌러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다가 잘못 누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우와. 책 준비했습니다. 나미야 자카텐노 키세키라는 네. 네, 일본 책이죠.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일본 책인데 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네. 네, 유명한 작가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맞아요. 또 다른 책 아는 거 있으세요? 그 용의자 어쩌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유명한 거 같진 않은데 네. 옛날에 생일날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책 중에 농나무의 파수꾼이란 책도 이 히가시노 게이고님의 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2개밖에 몰라요.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음. 저는 용의자 X의 헌신을 네.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그 책도 읽고 영화도 일본판 우리나라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찾아보고 참 재밌게 봤다. 뭐 미디어 믹스적으로 재밌게 즐겼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서 이 책을 골랐는데 네. 같은 작가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쓰시는 분이구나 하고 네.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이 책이 진짜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정. 아, 그래요? 네.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책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00만 부 판매가 됐었고 18년 기준이니까 네. 지금 더 팔렸겠지. 그쵸.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까지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순위 20위 안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이게 한 10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네. 그 아직까지도 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읽어본 결과 네.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 얘기는 네.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궁금한데요? 지금 하지 말고 네. 네, 다 들으시길 바라면서 네, 어쨌든 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 오늘 들고 왔고요. 네. 줄거리 얘기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결말까지 뭐 듣고 싶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주의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나온 지 좀 된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스포 당하기 싫은데 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1부까지만 들으셔도 괜찮겠네요. 네, 1부는 들어보시고 네. 2부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다 지어버릴 거니까 진짜로 다 얘기할 거예요. 결말이 조금 예상 밖의 일인가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네. 뭐 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내용이. 네. 근데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 2부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책 이야기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스토리 바로 듣고 싶으세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네. 저는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봤어요. 아무 네. 정보도 없이. 근데 네. 판타지더라고요.
저도 몰랐었어요. 판타지인지도 모르고 저는 약간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아, 그래요? 국어책이었나 뭐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네. 그 어떤 할아버지인가 아저씨가 사탕 가게를 하시는데 네. 거기 꼬맹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그 아저씨한테 좀 정신적으로 위로도 받고 뭐 조언도 많이 듣고 네. 뭐 그런 내용의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네. 몇 차 교육 과정이에요? 한 2차인가요? 저 7차? 에? 2차면 몇 년도입니까? 네, 아유, 그 정도 아닙니다. 교육의 역사와 함께 했네요. 저희 흥민이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네. 보다 보니까 1장에서부터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아. 시간적으로 뭔가 꼬여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 그래서 이거 판타지구나. 음. 라고 느꼈었는데 네. 1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길래 네. 그렇게 제가 느꼈는지 한번 쭉 이제 따라가 볼게요. 좋아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쇼타, 아스야, 고헤이 이렇게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별장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 뭐 실패 비슷하게 한 다음에 도망치다가 차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요. 그러다가 어떤 마을 근처를 지나가는데 고헤이가 얘기합니다. 야, 저기 차 버리고 택시 타고 째자. 근데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이 야밤에 술도 안 마신 남자 셋이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막 가면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왜냐면 도둑질해서 째는 중이니까 택시기사가 뭐 자기들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특이한 손님들이네 하고 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 쇼타라는 친구가 야, 아까 오다가 폐가 같은 걸 내가 봤는데 거기 가서 일단 숨어서 그럼 날 새는 걸 기다리고 움직이자. 그러자 해가지고 갔어요. 네. 이상한 폐가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뭐 예전에 자파점이라고 운영하던 간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뭐 다 낡아 빠진 이제 집기들과 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어쨌든 거길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뒷문 쪽에서 약간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더니 뭐가 털썩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 새벽에 얘들은 이제 간담이 서늘해지지. 그쵸. 누구야? 뭐야? 하고 가서 봤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인기척이 났다라는 흔적도 없고 아무리 새벽이어도 누군가 와서 살짝 이렇게 해놓고 갔으면은 가는 흔적이라도 그 뒷모습이라도 보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통을 봤더니 편지 하나가 놓여 있어. 이거 누군가 여기 놓고 간 것 같다. 뭐 경찰인가? 뭔가 하고 의심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하고는 뭐 편지를 읽어봅니다. 읽었는데 달토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 저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운동선수인데요. 뭐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될지 이 남자친구의 간병을 해야 될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고민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를 바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정말 뒷바라지 하듯이 거의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랬던 남자친구거든요. 여자친구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여자친구가 그렇게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적힌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죠. 이게 뭐야?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갑자기 답장을 써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답장을 쓰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훈련을 하는 건 어떻냐. 훈련 장소에 가서 그렇게 뭐 좋아하는 남친이라면은 그런 답장을 써서 보내줘요. 보냈더니 두 번째로 답장이 옵니다. 남친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만화에서나 보던 텔레비전 전화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답장이 오는데 약간 의아함을 느껴요. 친구들이. 텔레비전 전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년에는 올림픽이 없거든. 왜냐면은 지금 작중 이 친구들의 시점이
2013년이에요. 이상함을 느껴서 두 번째 편지를 일단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일단. 그걸 한번 공 선생이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좋은 걸 알려드리지요.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이 있어요. 어떤 메이커에서든 다 나와 있습니다. 병원 쪽에 들키지 않게 몰래 그 휴대폰을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답장을 썼더니 네. 달토끼에게서 다시 답장이 옵니다. 뭐 조언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예쁘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휴대폰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 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지식도 없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뭐 조언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는데 그 영상 통화라는 건 또 뭔가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답장이. 이때부터 친구들을 의아해하는 거죠. 야,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해도 핸드폰을 모르냐?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이 내년에 없단 말이지. 그때부터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판타지스럽지만 뭐 편지가 답장이 바로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뭐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답장을 쓰면서 되게 은근슬쩍 물어봐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영화가 개봉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돌려서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 달토끼가 살고 있는 시간이 1979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긴 돼요. 모스크바 올림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소련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한참 냉전 중일 때라서 미국이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버리거든요. 참가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이 자연스럽게 참가를 안 하니까 우파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그 눈치 보면서 우리도 안 나갈게 이러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일본도 결국엔 보이콧을 해요. 그럼 봐요. 이 달토끼가 만약에 훈련을 열심히 해. 그러면 근데 남자친구는 죽고 올림픽은 개최도 안 돼. 이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당장 훈련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은 올림픽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미래를 뭐 알려주긴 좀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답장이 와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병세가 악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짓밟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또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화가 나죠, 사실. 조언을 해줬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양상이 오고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신 정말 올림픽 나가고 싶은 거 맞아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고 갑자기 답장을 보냅니다, 친구들이. 그 뒤에 답장이 잠시 없다가 달토끼에게서 답장이 다시 와요.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인가 봐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표팀에 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편지를 보고 조언해주신 그 나미아님의 말씀 덕에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깨달아가지고 그게 너무 도움이 됐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사실 남자친구도 죽고 아까 말했듯이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자신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답장을 받고 나서 일장이 끝납니다. 공 선생은 혹시 뭐 남들의 상담이나 네. 뭐 고민거리 같은 걸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는 편이냐고 했을 때는 많이는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들어주겠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고민을 말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많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럴 때 본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네. 상대가 상담을 걸어온 상대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보통은 그냥 계속 왜인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고민이라고 하면 그게 왜 고민인지,
그래서 너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너의 고민을 만들게 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계속 이렇게 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형 고민 있어요. 형 요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나는 답변과 해결을 제시하고 싶어 했던 적이 많았어요. 네. 뭐 물론 그런 일들인 경우도 많았죠, 사실. 네. 뭐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진짜 택일하기가 어려운 뭐 단순한 가치관 때문에 택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거 뭐부터 하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뭘 사올까요? 뭐 네. 이런 좀 간단 명료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정답이었으면 좋겠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가끔 화날 때가 좀 있었어요. 뭔가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전혀 상대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준 그 시간이 사실 공중에 흩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화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까 공 선생도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더 물어보는 편이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모든 고민을 남에게 상담할 때쯤이라면은 사실 답은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뭔가를 선택하는 게 단순히 어려운 거고 제가 예전에 뭐 공 선생님 운명론 얘기했을 때 네. 사실 우리 삶에 선택지는 없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길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가기까지의 약간의 안개 같은 것들이 네. 좀 방해 요소다 보니까 남들이 그걸 걷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조언을 사실 이 달토끼도 거의 안 들어먹는 수준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쇼타 뭐 이런 친구들이 답답해하는 걸 보면서 네. 내 안에 답이 있는 거고 사실 원하는 답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귀신같이도 나중에 나미야 할아버지가 네. 이 잡화점의 원래 주인이었던 나미야 할아버지가 다들 답은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위로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름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한 거. 내가 나름 생각하고 고심해서 어떠한 그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의 가치를 딱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를 읽게 되는 순간 뿌듯하죠. 뿌듯하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상담이 네.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할 때 네. 유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유형? 네,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본인이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답에 가는 걸 방해하는 안개들을 거쳐주길 바라는 상담도 있겠지만 특히나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엔 진짜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네, 혹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우리는 알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고민일 그땐 장채님이 해주셨던 그 해결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고민 상담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때 둘 다 똑같이 느껴져. 둘 다 효용이나 가치가 똑같은데 이게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할지 모르겠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의 경험이나 상대방의 지식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상담의 유형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네, 단순히 그냥 모든 답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유형별로 네. 이 장마다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1장에는 이제 달토끼, 질문자가 달토끼였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네. 2장은 좀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떤 리뷰를 했는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목소리로 이 장이 가장 감명 깊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저 스스로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여기서 미묘하게 이게 타임슬립물이다 네. 라는 걸 1장에서 제시를 하고 2장에서 그 주인공들과 이 결국에 뭐라 해야 될까요? 과거의 고민 상담자들 간에 그 시간적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구나 네. 라고 느껴진 것도 있었고 여기서 갑자기 시점이 그냥 과거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2장이 굉장히 몰입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장치를 했던 장 같다. 저는 이쪽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사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네. 6년 전이죠. 뭐 오래됐네요. 나왔을 때 뭐 읽어가지고 되게 반가웠던 책인데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났던 키워드가 음악하는 어떤 분이 계셨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2장인 거잖아요. 네, 그게 2장이죠. 그래서 공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입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음악을 하려고 했다가 네. 집에서 반대해서 음악을 안 했거든요. 뭐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 네. 뭐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공 선생도 많이 저기 인상 깊게 읽을 거예요. 들을 만한 2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 2장의 주인공은 마스오카 가스로입니다. 이때 시점은 이제 1979년인가 그때로 넘어가요. 80년인가. 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네. 뭐 반대해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중퇴를 해버려요. 부모님이 다 이렇게 대학을 보내놨더니 그리고 난 음악 할 거야 하고서 부모님에게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은 대대로 생선 가게를 해오시던 분이에요. 뭐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탕탕 썰어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디 크게 납품도 하고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화를 막 냈는데 가스로 이 친구가 무시를 해버리고 네, 도쿄에서 그냥 혼자 살면서 음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리고 성과를 놓고 봐도 재능이 없어요. 한 2년 3년 굴렀는데도 뭐 알아주는 데 없고 뭐 밴드부 이런 거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 하려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어디 레코드에 뭐 판을 낸다거나 자신의 음악을 발매한다거나 네. 이래야만 자기의 족적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자기는 여기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동생이 이제 연락을 해서 오빠 그래도 이런 건 와야 되지 않겠어? 해서 집에 내려갑니다. 시골인데 아버지가 근데 시골인데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도 오랜만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몇 번 쓰러지셨다는 거야, 사실.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로서. 네. 그러고 그 장례식 하는 데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본 거야, 아들은. 어디 천에 쌓여 있는 뭘 이렇게 꺼내가지고 봤는데 이제 칼인 거야. 카레? 카레가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카레를 왜? 카레. 예, 칼이요, 칼. 네. 소드, 나이프. 이걸 칼이었는데 이게 대대로 물려받은 명품 칼인 거예요. 생선할 때 쓰던 그 칼.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보면서 네. 되게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물려받았는데 이걸 이제 물려줄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가스로가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봅니다. 마음이 착잡해지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무슨 고민이든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자파점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애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장난식으로. 세뱃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질문에도 언제나 할아버지가 되게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답변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네.
읽어주실래요? 투명한 세뱃돈 봉투를 사용하면 어른의 체면상 돈을 적게 넣지 못할 것이다. 되게 어때요? 되게 현명하죠. 현명하고도 재미있고 그러네요. 재치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참 아이들에게도 고민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답변들을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던 나미야 잡화점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가봐요. 거기 어떤 여자가 이제 편지를 넣고 흠칫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고민 상담 편지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서로 좀 얘가 이렇게 고민을 넣었다 하는 게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뭐 세뱃돈을 받고 싶어요, 100점 받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이 벽에 그냥 붙어 있어서 밑에 답장을 할아버지가 달아줬는데 네. 어느 날부터는 이제 진지한 고민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가 뒤에 있는 우유통에다가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유통에다가 자기가 답장을 써서 넣어주겠다. 그래서 남들 못 보게 이렇게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 거죠. 가스로가. 달토끼였나요? 그래서 가스로가 보기엔 서술이 돼요. 여자치고는 좀 굵직한 팔인 걸로 보아 운동선수인 것 같다. 네. 라고만 서술이 됩니다. 근데 달토끼 맞죠? 그쵸? 네, 달토끼죠.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마주치는 시간대가 있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나도 편지를 좀 써봐야겠다, 오랜만에. 왜냐면 그 얘기를 나누거든요. 답장을 받았다고. 그 달토끼와도 얘기를 나눕니까? 네. 저 그냥 이 동네 옛날 그 어렸을 때 살던 사람인데 네. 잡화점이 생각이 나서 다 기억나서 그래서 온 거니까 경계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주 고민이 있어서 편지를 넣고 답을 받았다. 이상한 거죠. 거기 안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써봐야겠다. 누군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걸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고민 참고만. 그래서 나도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네. 가스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고민에 대한 편지를 쓰고 네.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음악과 이제 생선 가게를 받아야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고민이겠죠. 네, 뭐 이런저런 데서 아버지도 그런 거 갖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써서 넣었잖아요. 근데 답장이 옵니다. 네. 누가 쓴 답장이겠어요? 그 새 친구가 쓴 답장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책을 읽다가 이 답장 온 편지를 보고서 네.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어요. 그래요? 너무 웃긴 거야. 몰라, 공 선생은 안 웃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안 웃길 수도 있겠지만 편지의 내용 공 선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편지는 제가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네. 인상 깊은 편지였기 때문에 네, 다 읽어주세요. 상담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고민을 들려주시다니 참 고맙군요. 좋으시겠네. 대대로 이어온 생선 가게 외아들이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게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 많을 테니 영업을 하느라 고생할 일도 없겠네요. 한 가지만 묻겠는데 주위에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일 없다고 하면 참 좋은 세상이네요. 앞으로 30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학 중퇴라고요? 자퇴를 한 거예요? 참, 부모가 돈 다 대주면서 어렵사리 보낸 대학을 거놓자고 참나. 그러고 음악이라고? 예술가가 되시겠다고? 대대로 이어온 가게를 내던지면서까지 기타 하나로 험한 세상과 싸워보겠다는 거군요. 더 이상 어떤 충고도 해줄 마음이 없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보는 사람은 어디선가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어쩌다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이상 일단 답장을 해드립니다. 내가 나쁘게 될 말을 하겠습니까? 기타 따위는 내려놓고 당장 생선 가게를 물려받으세요. 아버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요.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노래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당신은 안 돼요. 더
더 이상 어리석은 꿈에 빠져있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아, 너무 이건가요? 잘 살려주셨어요. 편지 네. 내용을. 네. 제가 읽으면서 느낀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그런가요? 좋으시겠네.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따구로 답장을 보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삼자가 봤을 때 너무 웃길 정도면은 이게 뭐 올바른 상담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음, 가스로는 정말 개빡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응. 진짜 분노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썼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하고 있고 네. 뭐 어쩌고 할 거다. 두 번째로 답장이 왔거든요. 네. 좀 더 심하게 뭐라 해요. 조금 더 심하게 뭐라 해요. 그 정도 한 거면 진짜 당신 진짜 재능 없는 거라고. 네. 태평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한편으로는 근데 가스로가 생각해요. 네. 아싸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들어버리니까 음. 오히려 후련해. 아. 왜냐면 자기도 느꼈거든. 나 재능 없다라는 거. 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인정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걸 진짜로 남한테 듣고 나니까 네. 차라리 후련하다는 기분이 좀 들었대요. 어. 왜냐면은 자기도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니까 사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선생님 한 번만 만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고 적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넣기 전에 그 앞에 우체통에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어서 한번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어서 들려주고 네. 편지를 넣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재생이라는 네. 자기가 만든 곡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결국에는 가스로가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그러게요. 착잡합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가스로가 어제 또 그런 편지도 썼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생선 가게 물려받을게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뭔 소리냐 그게. 야 부모 말까지 무시해가면서 네가 그걸 하겠다고 관철한 뜻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낸 다음에 네가 손을 떼는 게 맞다. 그러지도 않고 그냥 생선 가게 할게요. 이런 자세라면은 너 와서 운영해도 100% 망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유 뭐 생선 가게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사실 맞아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가게도 아니고 뭐 그동안 해왔던 거래처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오랜 시간 하면서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대로 그 나눴던 약간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건 하지 하고 뭐 못 모르고 온 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네요. 봐도. 가스로는 다시 뭐 도쿄로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세 번째 자신이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읽어봐요. 이제 네. 뜯어서. 그랬더니 여태 했던 말하고 너무 갑자기 다른 말이 써 있는 거야. 네. 당신의 음악 외길 인생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노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음악은 정말 오래오래 앞으로도 기억되고 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하지 말고 그걸 꼭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꼭 믿어요. 이런 답장이 써 있는 거야. 뭐 마지막 순간까지? 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고 찝찝함을 남겨둔 채로 도쿄로 올라가서 열심히 합니다. 네.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곡도 더 많이 써보고 뭐 음반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 자료도 주고 네. 자기 테이프도 들려주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잘 안 돼. 정말 별로였던 거지. 뭐 정말 별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좋게 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야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 이런 걸로 좀 더 명성도 쌓아보고 공연 자리도 더 마련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러기로 하고 네. 이제 아동복지시설인 고아원이죠. 보육원 같은데 환광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공연 내내 하는데 한 소녀가 굉장히 거슬려. 그냥 무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네. 아이들은 와 재밌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뮤지션 입장에서 되게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객석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네.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든 이제 자작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소녀의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오, 인상 깊었나 봐 되게. 네. 공연이 끝나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 소녀가 와서 그 곡의 제목이 뭐예요? 왜 이게 인상 깊었어? 네, 너무 좋았어요. 재생이라는 곡이야. 하고 나서 뭐 그 친구에게 동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개인적으로 좀 친해져요. 네. 그러다가 그날 밤 갑자기 이제 공연 지방으로 공연을 갔으니까 거기서 잤겠죠 가수로가. 그날 밤 갑자기 환광원에 불이 납니다. 화재가 일어나요. 애들은 다 대피했고 와 막 이러고 있는데 가수로도 대피를 했겠죠. 네. 근데 그 여자 아이가 아까 낮에 봤던 여자 아이가 네. 동생이 없어졌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그 여자애가 이름이 셀이거든요. 셀이. 그리고 동생 이름이 다스였나? 그랬는데 가스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찾기 위해서 불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동생을 구해내요. 네. 빨리 나가 하고. 근데 가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름이 가스로잖아요. 가스에 질식된 죄송합니다. 자, 가스 중독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요. 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생각나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노래를 믿어라. 그 노래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아 이런 뜻이었나? 난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떤 공연장이 서술이 돼요. 근데 이제 여가수가 있는데 막 이제 공연 콘서트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부르는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은 제가 가수가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 동생의 생명의 은인이 만든 곡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항상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 셀이라는 가수의 재생이라는 노래가 연주가 되면서 장이 마무리가 돼요. 아하. 기억력 좋다. 한 번 듣고 어떻게 그걸 다 땄지? 표절이죠. 네. 이제 네. 원작자가 네.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에 대한 저기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네.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마무리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얘가 가수가 되었고. 근데 그럼 그 나미야 잡화점에 있는 그 3명의 사람들은 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 시점에는 네. 알았던 거죠, 사실. 세 번째 편지를 그렇죠, 쓰려고 세 할 번째 때 알았던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하모니카를 불었다고 했잖아요. 편지에 넣기 전에. 그게 들렸어, 얘네한테. 아, 진짜 그것도 시간을 타고 넘어서. 네. 근데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는 물론 오늘 스포할 거지만 뒷내용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얘네가 그 재생이란 곡을 알게 돼서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세 번째 편지에서 논조가 바뀌었던 거군요. 그렇죠. 태세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신 노래를 꼭 믿어라. 되게 뭐가 좀 마음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 듣다가 좀 슬펐어요. 그래요? 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그 마음가짐으로는 생선가게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뭔가 그 말이 슬프다기보다 그 주인공의 상황과 처지가 좀 슬퍼서. 그렇죠. 이것도 근데 진짜 아버지의 뜻도 너무 정말 대쪽 같고 옳은 뜻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사는데 뭔 걸 어떤 경우를 대입해봐도 뭐 이거 안 되면 이거나 하지 라고 해서 전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뭘 하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가스로처럼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얘도 후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도 사실 남은 거고 물론 죽음 뒤에 오는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의미가 있겠나 그렇죠. 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그 점이
내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럴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세상이 있다면 사실 사후세계가 나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걸어오는 친구들의 모습도 네.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기뻤던 적이 꽤 많죠. 뭐 내 얘기 덕에 잘 된 거다라기보다는 내가 해준 조언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됐나 보다 하는 것처럼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쵸.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녹록치 않죠 사실.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 선생도 그렇고. 뭐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쵸. 그래서 참 많은 게 왔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생선 가게도 참 이 책 여기에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책 내용에 보시면은 그 생선 가게를 이제 대대로 해왔잖아요. 네. 칼을 물려받았는데 그거랑 또 같이 물려받은 게 있거든요. 뭐요? 수천연 비누입니다. 왜냐면 생선 다루면 손에 많이 배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 네. 가스론의 할아버지네부터 대대로 수천연 비누를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손 씻는데 항상 썼다고 해요. 역사가 너무 깊은데요? 네. 뭐 할아버지 때면은 뭐 네. 1930년도 정도겠네요. 네, 우리 지금 수천연 비누도 그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는데 정약용 때부터 네. 네, 그때가 180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벌써 뭐 연도로 치면 200년이 넘은 그런 아주 유서 깊은 비누죠. 네, 그래서 그 200년 넘은 유서 깊은 비누를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천연 비누고요. 네, 이런 생선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생선 비린내 이게 수천연 비누 노래예요? 네. 옛날 냄새 먹는 하마 노래였어요. 그쵸. 냄새 먹는 하마. 어쩐지. 네, 근데 냄새 먹는 하마가 뭐 필요하냐. 수천연 비누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냄새 싹 없어집니다. 허위 과장 광고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저 쓰고 있어요. 근데 소름 돋는 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비치를 해놔요, 어디든. 향. 너무 좋죠? 이런 냄새가 냉장고에서 계속 나는 거야. 네. 반찬이나 야채가 좀 향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저는 집안 곳곳에 수천연 비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온몸 곳곳에 수천연 비누 향을 풍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타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셨죠? 네. 이 세 친구가 미래를 예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도 미쳐보려고 뭔가 시도를 해봤던 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3장은 나미야 다카유키가 주인공이에요. 나미야 혹시 나미야 자파점의 나미야인가요? 그 집안이죠. 오호. 나미야. 그 할아버지 사실 원래 주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다카유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 시골이 이제 자파점이 있는 그 시골인 거겠죠. 네. 근데 되게 수척하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아버지가 최근에 생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활기가 막 돋고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공부를 안 하고 100점 맞고 싶어요. 막 이런 고민들을 마을의 고민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그 찾으셨구나. 답장을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활기를 찾으신 거지. 뭐 지금 저희 어머니나 저 뭐 아는 뭐 형님의 어머니들도 막 그렇긴 합니다만 일을 안 하실 때 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노년층들이. 근데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일을 다시 또 하고 계신데 은퇴를 하셨다가 일하니까 좀 살맛이 난대. 야, 그래가지고 참 일을 한다는 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일해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하지 않은 나이가 좀 더 길겠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일해오신 세월이 훨씬 기니까 뭐 이 할아버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겠죠. 뭐 공부 안 하고 100점 받고 싶어요라는 이런 장난스러운 고민에는 어떻게 답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공 선생님,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어요라는 쪽지가 날라왔어 어느 날.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단다. 아이고, 네. 생기를
그러면서 자신의 생기를 되찾으실 겁니까? 너무 남한테 좋은데요? 절망을 주면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T예요, T.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님이랑 아, 뭐라고 저요? 했을까요? 네. 공부해, 이 새끼야. 뒤질래?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다른 답변이죠. 좀 훨씬 열정적으로 답변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막 킥킥킥 하면서 막 하고 재밌어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어린애들 이런 거 좋아해.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네. 쪽지로 하는데. 아무튼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험 문제를 본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험 문제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을 아예 바꾸면 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국어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는 건데. 누가요? 어떤 새끼야? 이렇게 대답하면 아 그래요? 어떡하지? 네. 죄송합니다. 해야지 뭐. 죄송합니다 하고 저기 네. 내일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갑자기 또 수척해지시고. 내가 재능이 없나 봐. 아이고. 야 내가 안 되겠다 야. 네 그렇게. 네. 근데 그 답장 때문에 또 나중에 굉장히 그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장을 또 받으세요. 왜냐면은 그 답장을 읽어본 사람이 커서 선생님이 됐는데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네. 또 학급 아이들과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다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썼던 그 편지가 기억이 나서 네. 시험 문제로 반 친구들에 대한 문제를 내봤대요. 귀엽다. 그랬더니 애들끼리 그럼 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평소에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놔야 되잖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집은 어디야? 막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애들끼리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또 뭐? 야 뭐? 너 아빠 차 뭐야? 너 전세야 차가야? 너 LH야? 그랬는데.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요. 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수척해졌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몇 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가. 남이의 네. 할아버지가 원래 이름이 뭐지? 남이야 유지였나? 유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간암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든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이 다카유키한테 아들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나 진짜 자파점으로 딱 하루만 돌아가서 지내고 싶다. 제발 부탁이라고. 그러니까 뭐 뭔가 아유 나 이제 좀 집에 가고 싶어. 병원 생활 힘들어. 이게 아니고 진짜 하루만 가야 된대요. 무조건.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아들이 못 배겨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차를 타고 자파점으로 하루를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파점으로 들어가시는 걸 봐요. 자기는 그냥 밖에 이렇게 차에 있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를 한 장 줘요 아들한테. 이거 내 유언장이다. 네. 정말 이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네. 이유는 묻지 말고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 유언장에 써져 있는 걸 꼭 지켜다오. 이러고 자파점으로 들어가세요. 어허.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자신의 33번째 제삿날에 네. 공고를 하나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 공고문을. 네. 내용이 하루 동안 나미야 자파점의 상담 창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 네. 그 상담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정말 기탄 없이 가감 없이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유언장이에요. 그런 내용을 공지해달라라는 부탁이 담긴 네. 유언장이었거든요. 근데 다카유키는 뭐 아버지 부탁이기도 해서도 그렇지만 뭔가 흘려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 달 전에 네. 한 기사가 올라왔었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거든.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미혼모 여성이 네.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아이가 구조가 된 거야.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전에 네. 자기가 고민을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담해줬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상대가 원래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러니까 불륜인 거다. 그래서 그쪽에선 지우라고 하는데 네. 나는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지우면 아이를 더 이상 못 가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어쨌든 아이를 낳으시게 되면 정말 죽을 각오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아이를 낳으시고 그럴 각오가 없다면은 아이를 안 갖는 게 좋을 것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담을 해줬는데 얼마 뒤에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거니 다카유키가 막 물어봅니다. 네. 근데 자신한테 편지를 보냈던 사람의 닉네임이 그린 리버라는 닉네임으로 왔었는데 네. 기사에 나온 여자 이름이 가와베 미도리라는 거예요. 이건 빼박 그린 리버 맞다. 네. 나이대도 너무 비슷하고 시간대도 너무 맞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잡화점을 그만둬요. 나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예전에 했던 고민들과는 다르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잡화점을 그만뒀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있는데 네. 꿈을 꾼 거예요. 누가? 할아버지가 네. 나미야 할아버지가 꿈을 꿔서 그 미래에 자신이 미래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공고문을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꿈이 뭔가 그냥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진짜 약간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꿈이 가끔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공고를 내달라고 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잡화점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날 다카유키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미래에서 온 편지들이 진짜로 놓여 있는 거예요. 편지들 중에는 이제 뭐 부모님을 따라서 야반 도주했던 소년이 뭐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아까 그 그린 리버 그 사람의 아이 살아남았던 구조됐던 그 아이가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구조된 다음에 아동시설에 맡겨졌었다가 그 이제 기사가 남아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랑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설에서 함께 자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세리라는 친구가. 아까 그 가수 세리? 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나중에 어머니 방에서 발견된 편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각오가 있다면 아이를 낳고 아니면 낳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낳았다는 거는 각오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반 자살일 리가 없다고. 그때 발견됐을 때 어머니가 부검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대.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었대. 근데 그날 비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엄마가 빈혈로 인해서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다가 빈혈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거고 그대로 차가 추락한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아기라도 살리겠다고 창문을 열고 아기를 내보낸 거지. 본인은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풀고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자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감식반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이제 뭐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를 사랑으로 지켜냈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내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그 편지를 보내주신 분 덕분에 자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낸 편지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미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012년 9월로 이제 갑자기 거슬러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요. 나미야 슌고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나미야 다카유키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나미야 유지 할아버지의 증손자죠. 그러네요. 그 다카유키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다카유키가 슌고 손자를 불러서 내년 9월이 되면 인터넷에 뭔가를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유언을 이제 손자에게 너는 인터넷에 그래도 좀 잘 하니까 네가 좀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도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장이고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네. 여기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뭔가 은근히 얽혀 있구나. 그러네요. 사실 자기들끼리 얽혀 있는 약간 이런 인과의 끈이 있구나. 네. 라는 게 읽히기 시작하고 네. 4장부터는 2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뒷얘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네. 2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1, 2, 3장 어떤 것 같아요? 딱 들어봤을 때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되게 호킹하게 네. 계속 책을 읽게 만드는 뭔가가 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페이지가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것만 봐도 되게 굵어 보이긴 네. 하네요. 네. 뭐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결코 얇은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 1독파 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야, 진짜 술술 읽힌다는 말이 뭔가 문장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책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용의자 X 책 읽었을 때도 느꼈던 거고 네.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인질 삼아가지고 다음 내용을 안 읽으면 못 베기게 만든 그런 작품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피로감이 좀 쉽게 느껴지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점만 놓고 보면 3장까지 오는데 네. 현재였다가 과거였다가 현재 과거가 믹스됐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타임슬립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게 복잡하지 않게 왜냐면은 보통 이런 거에 따라오는 게 언제나 타임 패러독스잖아요. 뭐 그러면은 얘가 과거에서 이렇게 했으면 얘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런 의문점을 가질 법한 작품들이 꽤나 많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가지고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되게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네. 미묘한 등장인물들 간의 그 약간의 미묘한 관계들이 흥미를 정말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이 기대가 되고 다음 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도 아, 이 사람도 그 큰 이야기 중에 하나겠거니 네. 라는 믿음과 함께 계속 더 읽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 5장에 관한 얘기 오늘 1, 2, 3장 했죠. 1부에서 4, 네. 5장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 2부에서 저희 만나 뵙기로 할 거고요. 네. 스포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네. 그럼 2부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많이 축약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되게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복선인 게 되게 많고 어떠한 뭐 물건을 이야기할 때 아, 그게 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장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줄거리 궁금하셔가지고 2부까지 들으셔도 네. 책 한 번 다시 읽어보시면 또 많은 것들이 더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